엄마,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줘. 호스피스 병동 창가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던 29살 딸이 펜을 놓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시한부 6개월. 하지만 그녀가 정말 아픈 건 암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소금을 들이부었냐? 치매에 걸린 엄마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을 때 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병원 치료를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낡은 보자기 속에 숨겨진 29년 전 그 베넷 저고리의 진실을. 안녕하세요. 사연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창가에 앉아 새하얀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줘라는 첫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와 목을 막았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글자가 써지지 않아 편지지를 접어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어도 계속 아픈 배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담당인은 마치 감기 진단을 내리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는 안 할 겁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아직 젊으신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엄마 곁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넣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병원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패치와 약병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약들이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고향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역 앞 수산시장에서 풍겨오는 생선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평생 생선을 다듬으며 거칠어진 엄마의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았고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엄마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돈 떨어져서 기어들어 왔냐? 엄마가 퉁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싸해졌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긴 뭘 봐. 일은 안 하고. 엄마는 빨래 집게를 던지듯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암으로 인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몇 숟가락도 뜨기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려고 하니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왜 이래? 엄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긴 뭐가 없어. 까탈스럽게. 엄마의 낡은 옷과 더 굽어진 등을 보니 차마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잠시 쉬러 왔어요. 일이 힘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놀러 다니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투덜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갑자기 복부와 등 뒤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를 꽉 물고 참으려 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엄마에게 들릴까봐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소금국이라 해도 믿을 만큼 너무 짰습니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 뱉어냈습니다.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엄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옆집 순이는 시집가서 애도 낳고 잘 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엄마는 계속해서 다른 집 딸들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안방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오자 엄마는 황급히 보자기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뭘 보고 계셨어요? 제가 묻자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 있어.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통제를 붙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찾지 못해 한참 헤매다가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엄마, 리모컨이 왜 여기 있어요? 모르겠다. 누가 그랬나?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성껏 끓인 전골을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평소보다 간을 약하게 맞췄습니다. 엄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소금을 들이부었냐? 엄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직접 국물을 맛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엄마, 간이 맞는데요? 제가 맛봐도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걸 어떻게 먹어? 엄마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다시 맛봐보세요. 제가 억울함에 항변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뜨거운 전골 냄비가 놓인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을 덮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릇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옆집 김이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소리가 나서 김이모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영순아, 왜 이래? 지수가 뭘 잘못했다고. 김이모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미워해서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신 건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미워하실 거면 왜 낳으셨어요? 엄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숨막혔습니다.
김이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병원에. 괜찮아요. 제가 김이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위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암성 통증까지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파. 신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한 게 후회됐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 교수입니다. 신경과 의사예요. 제가 궁금한 표정을 짓자 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담당이입니다. 엄마요? 제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파출소에 계십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다가 길을 잃으셨어요. 민 교수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병원을? 어머님께서 이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하고 계세요. 딸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됐습니다. 어머님의 공격성은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려는 거예요. 민 교수가 낡은 수첩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늘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 오면 밥 해주기 찌개간 맞추기 지수 좋아하는 반찬 만들기 지수 예쁘게 해주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짠 찌개는 엄마의 혀가 둔감해진 탓이었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를 당장 데리러 가야 해요. 제가 링거 바늘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면서 팔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분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민 교수가 말렸지만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단단한 팔로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아? 고등학교 동창 김도연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여기서 뭐해?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완화 의료과에서 근무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연락받고 왔는데 설마 네가 있을 줄은 몰랐다. 도연이 제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색을 유심히 봤습니다. 지수야, 너 많이 아프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부터 찾아야 해. 제발 도와줘. 제가 간청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차 가져올게. 도연이 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 내가 다 도와줄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이동식 산소호흡기와 의료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부터 가자.
도연이 저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 우리 지수 못 봤어? 엄마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야. 지수 여기 있어. 제가 엄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수? 엄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구나.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가 품에서 그 낡은 보자기를 꺼내 꼭 껴안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병원 입원 대신 내가 왕진 갈게. 집에서 어머님과 마지막 시간 보내. 고마워.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은 내가 다 지원할게. 걱정하지 마.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능숙하게 거실에 수액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제 통증 조절용 패치도 새 것으로 교체해줬습니다. 엄마는 얌전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아, 나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제가 1챕터에서 쓰다 만 편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부터 저는 통증이 덜한 시간을 쪼개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엄마의 머리를 예쁘게 염색해 드렸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 입혀드렸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밝게 바꿨습니다. 엄마는 도연을 사위로 착각했습니다. 사위가 의사라니 든든하네. 엄마가 도연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도연이 웃으며 그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어느 날 밤 잠시 정신이 맑아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 너한테 나쁘게 했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면 우리 내일 꽃 구경 가요.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제안했습니다. 꽃 구경?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엄마가 젊을 때 아빠랑 데이트했던 유채꽃밭에 가요. 정말?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낡은 보자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소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도연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엄마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을 바라보며 저희는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저기 꽃 좀 봐. 엄마가 창밖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아빠와 데이트했던 유채꽃밭에 도착했습니다. 노란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이었습니다. 바람에 꽃들이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우와! 엄마가 환호성을 지르며 꽃밭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치 20대 처녀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도연이 미리 투여해준 진통제 덕분에 고통을 숨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아가씨,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꽃밭을 배경으로 다정하게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병도 죽음도 없는 평범한 모녀였습니다. 엄마가 유채꽃을 따서 반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가도 되겠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예쁘게 해주신 반지예요. 근처 식당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떨면서도 제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엄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예약해준 펜션 테라스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엄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우리 강아지 사랑해. 엄마도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를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1챕터에서 멈췄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서 다음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봉투에 넣어 엄마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뒀습니다. 잠든 엄마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면 또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감사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며 뱃속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낡은 보자기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요란하게 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사라졌어. 뭐? 지금 나갈게. 도연이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우비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펜션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을지 막막했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머니 한 분 못 보셨어요? 도연이 차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아, 1시간 전쯤에 봤어. 저 산 쪽으로 올라가시던데. 낚시꾼이 산을 가리켰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길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지수야. 도연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엄마부터 찾아줘. 제가 입에서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너도 위험해.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 도연이 망설이다가 결국 저를 나무 아래 앉혀두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일념으로 진흙을 움켜쥐며 처절하게 몸을 끌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찢어져도 계속 기어 올라갔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낭떠러지 근처 바위 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엄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엄마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섣불리 다가가면 엄마가 놀라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 네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엄마는 비에 젖은 그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춥지? 엄마가 자신의 옷으로 보자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낡은 보자기가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누렇게 변색된 작은 저고리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엄마의 치매 속 세상에서는 낡은 베넷 저고리가 갓 태어난 저 자신이었습니다. 엄마는 비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섣불리 다가가면 엄마가 놀라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몸을 날릴 힘조차 없어 바닥에 엎드린 채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제 처절한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옷이야. 지수 여기 있어.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과 품 안의 베넷 저고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아닌 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러고 있어? 엄마가 빗속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흙 묻은 제 얼굴을 닦아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엄마도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달려와 탈진한 저희 두 사람을 수습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과 베넷 저고리를 동시에 꽉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우리 지수 아프지 마. 엄마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제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제 정체성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통해 엄마는 저를 다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이별을 감지한 듯 밥 먹으라는 말 대신 제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도연이 왕진을 와서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를 놓아줬습니다. 아픔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엄마의 손을 힘겹게 끌어당겼습니다. 엄마의 손을 제 볼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오열하는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줬습니다. 우리 강아지 예쁘게 자거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의 자장가 소리와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뒀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도연이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속 활짝 웃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수 예쁘네. 꽃놀이 갔을 때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온 엄마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제가 몰래 넣어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서 다음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편지를 읽은 엄마는 그제야 편지를 가슴에 묻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빈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사들인 스카프를 어루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지수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맑은 하늘 아래로 어린 제가 젊은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아픈 오해로 포장되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지수와 영순 모녀처럼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처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병을 숨겼고 딸은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죽음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후 그들이 보낸 마지막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유채꽃밭에서의 하루,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다음 생엔 내가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모두가 한 번쯤 가져봤을 그 마음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죠.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